네, 바른TV 전문가 토크 오늘은 오정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언론 기고나 방송 출연을 이제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직접 본 지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굉장히 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 가계부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뭐 워낙 많이 이제 신문지상에서도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가계부채 현황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가계부채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금액상으로는 이번 지난 4분기 말에 가계 신용이 1,444조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일반인들은 거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300조 이래 되면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가처분 소득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에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174%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5%였어요. 굉장히 우리가 높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2008년도에 그것이 135%였는데 그야말로 좀 이따 보겠지만 엄청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서 105%가 떨어지니까 가계가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부채가 줄어드니까 소비 여력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올라가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것이 135에서 105로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고. 왜냐하면 GDP에서 언제나 소비는 미국은 한 70%, 우리나라는 한 50%인데 비중이 크기 때문에 GDP에서 언제나 제일로 큰 비중이 내수 소비예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은 경기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옛날에 그 미국의 어빙 피시라든지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든지 최근에 보냉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데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부채는 많은데 그 빚을 가지고 산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가계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5억짜리를 사는데 한 3억 정도 빌렸어요. 근데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3억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완전히 내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채 디플레이션이 대공황의 원인이었다. 그 다음에 일본 20년 장기 불황의 원인이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미국의 하이만 민스키라는 사람들이 이제 쭉 최근에 그 금융위기를 분석하면서 왜 경기가 안 살아나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디레버리징의 문제다. 그 뭐냐면 레버리지는 이제 빚을 빌리는 거죠. 근데 이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한 100%에서 한 110% 정도 내에 들어와야 소비가 회복이 되는데 미국은 이것이 2008년도에 135%였던 거 지금 105%로 떨어져서 경기가 회복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가계부채 대책을 완전히 진단과 처방을 잘못하는 바람에 2008년도에 143%였는데 이것이 174%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우리는 그래서 소비가 안 되면서 내가 보기에 미국이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서 해서 이걸 30% 줄이는데 8년이 걸렸거든요. 30% 줄이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174%를 한 70% 줄이려면 1년에 5%씩 줄인다 해도 14년이 걸리는 거예요. 미국처럼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도.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장기 불황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걸 지금 얘기했는데 왜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없나 그와 관련이 있는 건데 현재 주택 담보 대출 중에서 집을 살려고 빌리는 그 비율은 40%밖에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60%였거든요. 하락을 했어요. 그럼 그 대신 뭐가 증가했냐면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대출, 금리가 좀 싸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서 생계형 대출, 생활 자금 빌리는 거죠. 뭐 도저히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빌려야죠. 생계형 대출. 세 번째 대출이 뭐냐면은 청년 그 젊은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자금 대출 이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는데
가장 큰 비중이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우리가 작년 말에 1,444조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하고 비은행 다 합해가지고 이금융권이라고 다 합해서 560조거든요. 그러면 40% 그러면 이게 224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대출은 약 224조 정도다. 가계부채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내놓는 대책은 계속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좀 더 면밀한 미시적인 분석을 안 하고 일종의 그냥 여론에서 가계 부채 집값 올라가면 가계 부채 느는 거 아니냐 이런 그야말로 좀 저널리스틱한 분석에 좀 뭐랄까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면은 이게 원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보다도 나머지 상당 부분이 뭐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1,344 중에서 224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냐.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빌리거나 또 자영업자들이 또 사업을 하려고 퇴직하고 나서 요새 아이들이 다 부모님들 부양도 안 하고 하니 갑자기 뭘 합니까? 치킨집이라도 하는 데 해야죠. 사업자금. 네, 사업자금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이 결혼하면은 전월세 자금. 다들 요즘은 20평대 출발 안 해요. 30평 출발하려고 그래. 대학 졸업하는데 어떻게 30평대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대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는데 그냥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대책 중에서 그 집단 대출이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대출 받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이니까. 네, 그렇죠. 그 집단 대출 규제한다 그러는데 집단 대출 규모는 17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책이 10번도 더 나온데도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처방 진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집단 대출이 막히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 이제 제2금융권으로 다시 좀 밀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그렇죠. 더 높은 금리로. 제2금융권 밀려가고요. 그럼 어찌 되냐? 더 금리가 올라가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금리가 이제 왜냐하면 제2금융권에 가면 더 금리가 높아지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2008년 이후에 주저앉다가 지금 조금 회복이 작년에 되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부동산 쪽에 건설 경기 분야 쪽에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런 사람들인데 약 180만 명이 종사해요. 그러니까 180만 명이 종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설 경기에 위축되니까 전부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뭘 빌립니까? 생계형 자금을 빌려야 돼요. 사업 자금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건설 업종 특성이 이제 전후방 연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고 그분 대부분 다 일용직 임시직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하루 일거리가 없으면 바로 그냥 생계가 어려워져서 생계 자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오히려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에 사실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쪽인데 미국은 이제 가계부채가 급격히 많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좀 거꾸로 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첫째로 미국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그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했고 이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 벤 버냉키 거장인데 벤 버냉키 거장이 대공황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대공황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걸 분모가 가처분 소득 분의 가계부채니까 가처분 소득을 올리거나 가계부채를 내면 되는데 가처분 소득을 올리면 두 개 다 해결돼요. 그래서 투자를 장려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러면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도 2008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그 집값을 반등시켜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채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 살 때 예컨대 한 5억 정도 빌렸는데 집값이 한 4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미국은 전부 다 집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 2008년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값을 반등시킨 정책을 쓰면서 썼거든요. 그 미국의 대충 정책은 뭘 썼냐면 한번 보면은 대체로 한 6가지 정도가 썼는데, 첫째는 인플레이션 정책이에요.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실질 부채, 내가 만약에 부채가 뭐 한 3천만 원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그 부채는, 실질 부채는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많이 공급하고 금리도 제로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줘야되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 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라든지 카르멘 라인하르트 교수 등이 주장을 하고, 벤 버냉키 같은 사람이 바로 이걸 시행을 했죠. 다행히 미국의 벤 버냉키가 이제 페드 의장이 되면서 이걸 지금. 두 번째로는 규제 혁파와 혁신인데, 하버드의 마틴 펠스타인 교수가 조정한 건데,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혁신을 해서 기업 투자가 증대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서 소득이 이제 증대된다. 그럼 분모가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폴 크루만 교수 등이 주장한 건데, 재정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가 주택경기 부양. 우리처럼 주택경기 올라가면 그냥 난리 피는 게 아니고, 주택경기를 부양해서 가계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줘야만이 생계형 자금이나 사업자금 대출 수요를 줄이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미 연준이 직접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그게 양적완화인데, 하나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네, 그렇죠. 만약 한국은행에서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부채 주식 스왑이라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빚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의 지분을 금융기관이 인수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새 뭐 회사가 빚이 많으면은 주식하고 부채하고 스왑하는 거, 출자 전환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다섯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식의 특유의 비속어 대출하고. 네, 그렇죠. 그런 금융 테크닉인데 그런 방법도 이제 쓰고, 또 여섯 번째는 이제 도저히 이래도 상환이 불가능한 아주 저소득층 계층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부채 일정 부분을 채무 재조정을 해주고 탕감을 해주는데, 이 부채가 탕감한 비중이 이게 이제 약 미국 총 부채의 가계 부채 약 3% 정도 됐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아서. 미국에서는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이거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가 근데 국민행복기금에서 행복기금의 부채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탕감해준 비중이 0.3%예요. 미국 10분의 1밖에 안 해줬죠. 가계부채, 전체 가계부채.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내 돈이 아니면 남의 돈 갚아주는 건 막 못 참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두 번째로는 재정 부담이, 이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왜냐하면 은행에서 만약 돈을 빌렸는데 빚을 은행에서 만약에 한 100억을 탕감했다 그러면 그 은행 그 100억 탕감한 분을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죠. 그럼 은행 안 그러면 은행이 망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재정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6가지 정책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전방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 비율이 계속 이제 2007년도에 이게 떨어져 2008년도에 135%였던 것이 지금 105%가 떨어져서 소비가 회복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3%면 사실 굉장히 높은 비중인데, 모럴 해저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죠. 근데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기가 장기 불황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본 거고. 그렇지. 굉장히 그걸 이제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를 철저하게 이제 거기다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이 대책이 그냥 무조건 탕감이 아니고 채무 재조정에 대해서 일부 탕감하거나 또 일부는 이자를 또 뭐 줄여주거나 만기 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썼는데, 그런 방식에서 그 방식의 총 대상 적용된 것이 한 3%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가장 염두에 둔 건 아까 했지만, 미국은 이미 벌써 어빙 피시라든지 뭐 벤 버냉키라든지 뭐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지만은, 뭐 하버드 지금 로고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하는, 미국이 절대로 이것 때문에 장기 불안이 가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미국의 조야에서 아무도 반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생각해봐요. 2008년 9월 15일에 리만이 파산을 했어요. 우리나라 치면 뭐 그냥 삼성증권 뭐 이런 거 하나 파산한 거예요.
그런데 브랭켄은 이것이 가져올 충격을 벌써 굉장히 인식을 하고 한 달 뒤에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3개월 뒤에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일을 안 달아요. 그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삼성증권이 파산했다 했는데 중앙은행이 우선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것이 장기 불황에 간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한다 그러면 뭔가 시민단체들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왜 집 가진 사람을 도와주느냐, 뭐 또 빚을 탕감하려고 그러면 또 모라토리엄 해가지고 난리를 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이 없이 버냉키를 신뢰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미 연준이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펼친 부분이 있고 또 아마 이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은 이제 금융 목적이 다르니까 이제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미국은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은 이제 미 연준은 금융 안정 기능이 한국은행보다 강화돼 있어요. 한국은행 이제 물가 안정이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 이제 보니까. 중심이고 기본적으로는 하는 법상의 목적보다도 이 가계부채의 문제를 보는 인식에 대해서 인식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인식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이것이 이 가계부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장기 불황을 가고 나중에 청년들이 일자리다 뭐다 이런 게 다 큰 파장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이 통화금융당국자들에게 한마디로 그냥 미약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잘못됐고 그에 따라서 처방은 당연히 진단이 잘못되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가 많이 잡혀져서 그래서 계속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엇박자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금융권 좋으니까 2금융권으로 가고 2금융권 좋으니까 대부업체를 가고 또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불법 사채를 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생활이 되겠는가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교도 이제 굉장히 종류도 많고. 네, 아주 종류가 많고 잘 돼 있고 예를 들면 기초생계비 같은 것만 하더라도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일정액이 안 되면은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어요. 네, EITC가 있죠. 예, 그런 것도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가기 전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만 내가 부금을 넣으면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신용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본래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바로 그런 옛날에 만들어질 때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만든 건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려면은 사채를 안 쓰게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새마을금고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 또 최근엔 또 서민 정책금융에 약간 구분한데 네. 아까 새마을금고나 혹은 신용협동조합 이런 건 서민금융이고 서민정책금융이라고 그래서 뭐 새희망올시라든지 뭐 중국 미소금융 같은 거 미소금융 이런 것들도 지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이 당장 돈이 급한데 그런 금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금융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가 집에 아프거나 누가 뭐 해서 한 돈 1천만 원 필요해서 한 500만 원 필요해가지고 불법 사채를 얻다 보면은 1년 지나면 이자매도 500만 원, 1천만 원이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이에요. 복리로 자꾸. 그러다면 뭐 한 번만 처음에 돈 1천만 원 빌리는 게 한 5년 되면 몇 천만 원이 금방 돼버려요. 복리로 그냥 100%, 200% 불어나니까. 그러면 완전 이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다양한 금융제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와 서민정책 금융이 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또 그걸 또 안 가도 되는 또 여러 가지 복지제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뭐 동네마다 있는 뭐 구립 뭐 혹은 시립 뭐 문화센터 같은 데라든지 혹은 이런 시민단체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어려운 서민들 예컨대 뭐 시장통 같은 데라든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금융 교육 같은 걸 시키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대학생 그룹 같은 경우도 이 금융교육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쉽게 이제 소액을 빌리긴 하지만 한번 대부업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기록에 남아서 1금융권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지고. 아니 그리고 이자가 높아도 한 번 이용하면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들 상대로 이런 다양한 금융제도와 또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개하는 그런 교육을 예컨대 바른사회 시민회 같은 데서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가지 말라 혹은 강압적인 불법 추심 같은 걸 막는데 역점을 두지만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였어요. 어쩔 수 없는 그 빈곤한 사람의 어려움을 정말 이해를 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제도와 금융제도를 내가 촘촘히 체크해 보니까 아주 최저빈곤 상태에서 불법 사채로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잘 모르는 경우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뭐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긴급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럼요. 그런 제도가 너무 많아요. 또 아는 사람은 2중 3중으로 다 먹어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 네, 그래서 그런 모르는 사람들 좀 아주 무지몽매하다면 좀 뭐하지만 그런 금융 지식은 또 웬만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 또 아는 거죠. 금융하면 무슨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쉽게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뭐 자료집 같은 걸 만들거나 또 글을 또 모르는 사람들 이용해 요즘에 또 전화를 이용한 또 뭐 여러 가지 SNS도 많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소개한다든지 해서 첫째로는 청년 실업자, 둘째로는 장년들, 퇴직한 장년들이 지금 할 게 없으니까 한 5년만 지나면 돈이 없어요. 그 장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 금융교육과 복지제도나 금융제도의 소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이 빈곤층에 대해서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좀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가계부채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지. 첫 번째로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 경우에 임대 아파트를 빌리려고 하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너무 큰 아파트 생각하지 마라. 이건 얘기하면 좀 이제 아니면 꼴통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지하 월세방에서 출발을 했어요. 월세가 당연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월세를 얻지 못해서 저기 가평 같은 데 가서 농촌집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생활 수준이 올라가신 것도 그런 옛날 우리 강요할 수 없는데 한 20평 정도에 출발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중소형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 그런 임대 아파트들 원룸 아파트나 투룸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을 금융이나 세제 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지붕이 빨간 뭐 한 5, 6층짜리 집들이 도시에 쫙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거기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원룸이에요. 다 젊은 사람 원룸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사람들 보통 결혼하기 전부터 나가죠. 부모들이 아예 내보내버려요. 참 유럽 사람들 냉혹합니다. 17세 되면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면 내가 원룸에 출발하는데 결혼해도 보통 원룸에 처음에 살거나 뭐 잘 돈이 좀 투룸인데 그게 아주 외관상으로는 다 멋있는 집들이 대개 원룸 또는 투룸인데요. 거의 다 원룸이에요. 그렇게 출발을 우리도 그래서 어떤 제가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인데 어떤 임대업자가 이 블록 하나를
임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대 사업자죠. 그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업과 달리 세제나 금융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전월세 그 집 문제 해결,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규제를 힙하고 노동시장을 유인해서 일단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기본이죠. 네, 요거는 이제 그래야만이 첫째로 생계형 대출이 줄어들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조사에서 워낙 음식점 치킨집이다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는 데가 있어도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어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현재 파견법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대기업을 퇴직하고 한 5년쯤 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자녀들한테는 뭐 부양비는 생각도 못하고 이러니까 어디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에서 못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계형 자금을 혹은 사업 자금을 안 빌려도 되게끔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제 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 가구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이제 금리가 1%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약 110만 가구 정도가 위험 가구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금리가 1% 올라가면 한 뭐 4, 5만 가구, 2% 올라가고 집값이 한 3% 떨어지면 40만 가구도 증가할 거라 한국은행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금리는 점점 미국 경기가 회복돼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면은 자본이 유출되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는 파장이 이런 부실 위험 가구에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아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정 안 된 경우는 어느 정도 채무 재조정 또는 탕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를 쓰는 가구에 대해서 이건 제도권 금융이 아니니까 그냥 자꾸 금융당국이 뇌물을 하라면 안 되고 아까 했지만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43만 명이나 43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정말 조사를 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금융교육이나 복지제도를 소개해 준다든지 이렇게 안 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은 사실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하시는 그렇습니다. 한국인 분석에 의하면 부실위험 가구가 금액으로는 252조, 가구수로 113만 가구라고 그러고요. 금리가 1% 올라가면 약 4만 가구가 더 증가하고 금리가 2%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하고 이거는 좀 많이 하락한 경우인데 약 50만 가구가 더 증가할 거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대책을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을 하고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계속 그냥 지금 나오는 대책이 그냥 부동산 집단 대출만 줄이면 되는 거 생각하는데 집단 대출 전체가 1,340조의 가계부채 중에서 170조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 다 했다고 외치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정훈 교수님 모시고 그 국내 가계부채 현황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